백정 따위가 감히 양반과 마님을 넘봐?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 동굴에 단둘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하늘만큼 높던 그 시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왜 하필 그 밤 그 두 사람을 같은 동굴 앞에 세워놓은 것이었을까요? 마님, 상처는 괜찮으십니까? 터난 백정이지만 절대로 마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밤새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장 높은 벽 앞에서 가장 솔직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양반가의 귀한 과부와 천하다 손가락질 받던 백정. 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동굴에서 벌어질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뚜렷하던 조선 중기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사흘을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골 고을 청년. 이름처럼 맑은 샘물이 사시사철 흘러내리고 봄이면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곳이었지요. 여름이면 녹음이 짙어 한낮에도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고 가을이면 단풍이 산자락을 붉고 노랗게 수놓았습니다. 겨울이면 흰 눈이 지붕마다 소복이 쌓여 고을 전체가 그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풍경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백정. 세 계층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같은 우물물을 마시고 같은 햇살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의 무게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고을 북쪽 언덕 위에는 기와 지붕을 얹은 양반가들이 위풍당당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모란이 피어나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지요. 드넓은 마당에는 잘 가꾼 화초들이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피고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번듯한 집이 청연고을 좌수를 지낸 윤대감 댁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 걸린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집안에서는 언제나 음식 냄새와 향 냄새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고을 남쪽 끝자락 냇가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썩은 지프로 엮은 지붕, 바람이 새는 흙담, 그리고 언제나 축축한 땅. 그곳에 백정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 아래 동네라 부르며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장날이면 백정들은 고을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고기를 팔았지만 사람들은 고기를 사면서도 그들의 손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꺼렸습니다. 돈을 건넬 때도 직접 손에 쥐어주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이 고을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봄비가 잦은 고을이었습니다. 매년 고구를 전후에 며칠씩 장대비가 쏟아졌고 그 비가 산을 타고 내려오면 냇가가 불어 남쪽 마을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렸습니다. 기와 지붕에도 썩은 집 지붕에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 봄비가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엮게 됩니다. 윤서연은 나이 23의 과부였습니다. 한양 명문가 윤씨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딸에게 책을 읽혀주었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서연은 총명하고 단아한 처자로 이름이 났지요. 20살이 되던 해 청연고을 좌수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늘이 점지한 혼인이라 입을 모았지요. 그러나 하늘의 뜻이란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인지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봄 남편이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봄꽃이 한창 피어나던 때였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기뻐하던 남편이 사흘 만에 자리에 눕고 열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그 열흘을 남편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으며 지켰습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서연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본래도 과묵한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넋두리를 늘어놓는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을 쓸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바느질을 하고 밤이 깊으면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 반복이 서연이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슬픔을 오래 간직한 사람의 눈이 그러하듯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고여 있었지요. 그 눈빛으로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늘 시선을 낮추고 마음을 단속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돌쇠는 나이 25의 백정이었습니다.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얼굴에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짐승을 다루는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씨는 한없이 고왔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악으로 갚은 일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 이마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또렷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양반가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지요. 집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만 그 조용한 말 한마디에 식솔들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무엇이든 원칙대로 하는 분이었고 그 원칙이 때로는 서연을 더욱 올가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을 아끼기는 했지만 그 아낌이 반드시 세간의 예법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그 행복의 모양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몸종 보기는 15살의 소녀였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동그란 보기는 말이 무척 많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혼자서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 제잘거림이 서연의 무거운 일상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기는 마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마님이 웃지 않는 날이면 더욱 열심히 떠들어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마님이 웃어주는 날이면 보기의 눈도 함께 웃었습니다. 마을 이방 최서방은 50을 넘긴 나이에도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고을 행정을 맡아보는 이방이라는 직책을 방패 삼아 상민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했지요. 특히 백정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장날이면 백정 자리 앞을 지나며 일부러 물건을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양반들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웃는 낯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 막쇠댁은 손마디가 굵고 등이 굽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돌쇠를 키워냈지요. 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막쇠댁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팔자를 탓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이 준 목숨이니 거두실 때까지 성실히 살면 된다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돌쇠가 그토록 묵직한 사람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더없이 맑고 산 위로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종 보기를 데리고 뒷산 기슭으로 약초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이마님이 며칠째 기침을 달고 계셨기 때문이었지요. 약방에서 지어온 약재에 더해 산에서 나는 삼지구엽초를 다려드리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동네 친모에게 들었습니다. 마님, 정말 저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리가 벌써 후들거립니다. 보기가 치마를 걷어 올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서연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 했으니 힘을 내거라.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바위 사이로 냉이와 쑥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이 힘들면서도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보기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돌아보니 바위 뒤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와 보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비탈 아래로 굴러내려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려 했지만 발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굵은 고함 소리가 산을 울리더니 사내 하나가 나타나 손에 든 굵은 나무 몽둥이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멧돼지가 으르렁거리며 다시 덤비려 하자 사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강하게 쳤습니다. 짐승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내가 비탈에 엎어진 보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묶인 붉은 끈을 서연은 알아보았습니다. 백정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내가 서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귀하신 마님,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산길 위로 올라가는 그 넓은 등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이 마님이 서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금비녀를 꽂은 낯선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 이조참의 댁 안사람이었지요. 호라비가 된 아들에게 서연을 드리고 싶다는 혼담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을 막 넘겼고 성품이 온화하며 가문이 반듯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마주잡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인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인이 자리를 뜨고 나서 이 마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싫으면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 빈방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이 어미 마음에는 못내 걸린다. 어미가 먼저 가고 나면 내 곁에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 서연이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을 식히려 뒷마당을 거닐던 서연은 담장 밖 산기슭에서 돌쇠를 보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노루 한 마리를 붙들고 앉아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꺾어온 나뭇잎을 상처에 얹고 작은 천 조각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노루는 처음엔 발버둥치다가 이내 힘을 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생계를 꾸리는 자가 다친 짐승을 돌보는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하나의 면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담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열흘쯤 뒤 장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소리, 생선 장수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큰 소음을 이루었지요. 서연은 보기를 데리고 장터에 나섰습니다. 이 마님의 약재를 보충하고 바느질감으로 쓸 비단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단실을 고르는데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이 부하 두어 명을 거느리고 돌쇠의 고기 좌판 앞에 서서
발로 고기덩이를 걷어차며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여기에 좌판을 벌여?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여기는 내 놈들이 설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주먹이 되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온몸으로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서연의 발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보기가 뒤에서 마님을 낮게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최서방 앞에 섰습니다. 최서방이 돌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방 어른,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 아닌지요. 이 사람이 법을 어긴 일이 있어 이러시는 것입니까? 최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님, 이런 천한 것들 일에 고귀하신 분이 나서시면 채통이 어찌 되시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통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채통을 잃고 계신 분은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좌수댁 마님 앞에서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리는데 돌쇠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 담긴 감사와 당혹감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서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는 반복된 일과 속에서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란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법이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노루를 돌보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보았을 때부터, 장터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까지 돌쇠라는 사람이 서연의 마음속에 자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그 느낌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서연, 정신을 차려라. 양반가의 과부가 백정을 마음에 두다니 죽은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 집안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지만 꾸지람이 효험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란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냇가 너머 남쪽 마을 방향으로 시선이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돌쇠대로 그 며칠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질에도 외면에도 욕설에도 이미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서연의 그 눈빛 하나에, 그 낮고 단호한 목소리 하나에 그 단단함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정이고 저분은 양반가의 마님이다. 세상이 그렇게 정해 놓았고 정해진 것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도 서연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 트는 무언가를 한사코 누르며 그 봄날을 보냈습니다. 혼담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 이조참의 댁에서 윤 좌수댁 과부 마님에게 혼담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부녀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잘 되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기일도 다 차지 않았는데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이 마님은 서연에게 더욱 강하게 재가를 권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혼담은 정말 반듯한 집안이다. 이 어미가 살펴보니 흠잡을 데가 없구나. 더 이상 미루지 말거라. 서연의 마음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이 마님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음에 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백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마음을 식히려 몸종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서둘러 내려가려 했지만 빗줄기가 삽시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산길이 물에 잠기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 발목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 통증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산에서 약초를 캐던 돌쇠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피신처를 찾아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움직이다 바위 옆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같은 동굴 입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안쪽이 깊었습니다. 차가운 돌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쪽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젖은 옷고름을 여미었습니다. 돌쇠는 입구 가까이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양반가의 과부와 백정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눈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았기에 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발목을 추스르다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돌쇠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목을 다치신 것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목을 살피더니 품에서 깨끗한 삼배 조각을 꺼내 상처 부위에 댔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세심하던지 흡사 며칠 전 노루를 돌볼 때와 꼭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을 느끼며 숨을 참았습니다. 많이 부었습니다. 당분간은 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거리가 조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좁음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냉기를 더욱 빠르게 전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보고 동굴 입구 쪽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이끼와 솔잎을 밑에 깔고 부싯돌을 두어 번 치자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 살리니 이내 주먹만 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튀는 소리가 동굴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서연이 불가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젖은 치마 자락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빛이 고운 얼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불꽃 위에 고정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걱정되기는 합니다. 서연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사십니까? 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풍겼습니다. 말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야기,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신분을 잊고 그냥 두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깊어지던 중이었습니다. 돌쇠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품 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빛이 빛 옥을 깎아 만든 것으로 붉은 술이 달린 정갈한 물건이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보니 솜씨 좋은 장인이 공들여 만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마님께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이 혼례 전날 자신에게 주려 했으나 끝내 전하지 못한 바로 그 놀이개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산길에서 쓰러진 사내를 발견하고 집까지 업어다 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놀이개를 손에 쥐어주었다고 고마운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서연의 남편이었음을 돌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폭우 속에서 남편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하게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우가 더욱 거세지더니 굉음과 함께 동굴 입구 위쪽 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기침을 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돌쇠가 서연을 본능적으로 감싸듯 몸을 낮추었고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보니 동굴 입구가 반쯤 막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돌쇠가 입구 쪽으로 가서 흙더미를 밀어보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열기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두려우시지요? 돌쇠가 서연 곁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자리에 앉으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목소리가 서연의 떨림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돌쇠는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서연의 곁에 앉아 밤을 지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고 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지내왔다고. 시어머니가 재가를 권하는데 그 말이 자신을 더욱 외롭게 한다고. 재가가 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고.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정이었고 그 이름 하나로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한 사람으로 불려보는 것이 소원이 된다고. 서연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마님도 아니고 당신은 백정도 아닙니다. 그냥 비를 피하는 두 사람입니다. 돌쇠가 그 말을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느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동굴 안이 희미하게 밝아지던 그 시각, 돌쇠가 품에서 다시 놀이개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마님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간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은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오기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에서 돌쇠의 손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건너오게 될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3년간 홀로 쌓아온 많은 것들이 이 작은 놀이개 하나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 조용히 녹아 없어지듯 살아온 지난 나날이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을 보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슴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자신의 가슴에 이토록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놀이개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차갑고 작은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 남편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놀이개를 손에 쥔 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 그리움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지금 이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서연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어찌 신분을 따지겠느냐.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법이 뭐라 하든, 세간이 뭐라 하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오랜만에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 무언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어느 한 귀퉁이가 조용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열었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그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억지로 열려 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 돌쇠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불씨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처음으로 동굴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빗속에서도 새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시 한번 입구에 흙더미를 밀었습니다. 어젯밤보다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몇 번을 온몸에 힘을 실어 밀어내자 동굴 입구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열렸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빗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놀이개를 다시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간직하십시오. 서방님이 당신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닿은 것이 하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셔야 합니다. 돌쇠는 한참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조용히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말없이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돌쇠가 뒤따르며 발목을 다친 서연이 걸음을 딛기 어렵지 않도록 곁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기슭을 내려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젯밤과 달리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것들이 전해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돌아오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보기가 밤새 서연을 찾아 온 마을을 헤매었고 이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최서방의 귀에 들어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좌수댁 과부 마님이 백정과 밤을 함께 보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손가락질이 이어졌고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수모를 또다시 혼자 감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단정히 여미고 또렷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저는 폭우를 피해 산속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발목을 다쳐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저를 이 사람이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산중에서 홀로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신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가 사람이고 마음 없이 남을 짓밟는 자가 오히려 사람의 도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까? 최서방이 반박하려 했으나 서연의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마님이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말이 마을에 파문을 일으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노인이 돌쇠의 어머니 막쇠댁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돌쇠가 사실 어린 시절 몰락한 역관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란 중에 가문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돌쇠와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백정이를 시작했고 그 이름이 굳어진 채 수십 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도 더 이상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돌쇠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관 가문의 후손이든 백정이든 서연은 이미 그것으로 돌쇠를 보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서연이 본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었고 다친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던 그 손길이었고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밤새 곁을 지키던 그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랫동안 스스로를 옥죄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갔던 문이 자물쇠가 녹슬지 않은 채 스르르 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 마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마님이 한동안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마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눈빛을 보아하니 어미가 말한들 이미 소용없겠구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도 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세상 이치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 아비도 그런 사람이었고 내 남편도 사람을 볼 줄 알았는데 너도 그 핏줄이로구나. 이 마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뒷말이야 있겠지. 그러나 이 어미는
내가 다시 웃는 것이 더 보고 싶다. 남은 생을 고개 숙이고 살지 말거라.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람을 보내 냇가 버드나무 아래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달빛이 냇물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나타났을 때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돌쇠는 오래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품에서 놀이개를 꺼내 천천히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추어 주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청연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세간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돌쇠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듯 두 사람의 마음에도 오래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한 사람은 평생의 서름 속에서 서로를 통해 처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나란히 서서 봄 냇물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따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더 높이 날아올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신부는 세상이 매기는 것이라고. 하늘이 내린 것이 어찌 세상이 매긴 것에 오래 가로막힐 수 있겠습니까? 폭우가 두 사람을 동굴 속에 가두었지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신분도 예법도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린 것은 두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벽은 사람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쌓은 벽보다 언제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을 청연 고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오래된 도리입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